네, 반갑습니다. 권소장의 뻔한 역사 채널입니다.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구한말에 등장했던 이분을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겠습니다. 개혁의 화신 정조 이후 조선은 노론의 잔당들인 안동 김씨, 풍양조씨 등의 세도 정치가 판을 쳤고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힘없고 어린 왕들을 보위에 올리면서 그 왕위에 군림했던 그들의 세상이 되니 매관매직 등 삼정의 문란은 극에 달하였고 고통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의 밀란이 끊임이 없었으니 조선이라는 큰 배는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썩어빠진 조선을 개혁하고자 등장한 걸출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이라 함은 임금의 아버지가 왕은 아니지만 살아있다면 대원군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각종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모든 스토리를 짧고 팩트 있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정권을 쥐락펴락했던 안동 김씨들이 가장 견제했던 사람들은 왕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세상에 왕실에 누가 치고 올라온다면 본인들의 득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역무를 뒤집어 씌워 왕실의 후손들은 죽거나 귀양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혈통을 보면 역무를 일으켜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 반정의 주인공인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의 8세 손으로 왕권과 그다지 가까운 왕족은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 남현군이 정조의 이복 형제인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왕가의 가계에 편입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왕실의 후손이었던 이하응은 안동김씨의 견제를 받으며 살아남기 위해 천하의 바보짓거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니 상갓집이란 상갓집은 다 찾아다니며 술을 얻어먹으러 다녔고 투전판에는 늘 그가 있었으니 야심없는 파라코짓을 하며 살았던 당시 그의 별명은 궁도령 또는 상갓집의 개라는 치욕적인 별명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슴에 칼을 품은 이하응의 계략이었으니 이하응은 이런 기막힌 연출을 통해 세도가들의 눈을 피해 일생일대의 도박을 감행하니 그것은 당시 왕실의 제일 큰 어른이었고 안동김씨와 불편한 관계였던 조대비와의 협상을 하여 야망을 이룰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조대비는 풍양조씨 출신으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일찍 죽은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의 세자비로 아들 헌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대비가 되었지만 안동김씨 출신인 시어머니 순원 왕후에 밀려 많은 핍박을 당하며 궁중 생활을 했던 비운의 대비였습니다. 조대비는 순원 왕후가 사망한 이후 궁중의 최고 어른이 되어 안동김씨에게 친정의 원한을 갚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공동의 적은 아군이 될 수 있다는 병법에 상당히 부합한 상황이었고 이하응은 이를 잘 간파하였던 것입니다. 1863년 강화도령 철종이 사망하자 조대비는 이하응과 맺은 묵계대로 그의 둘째 아들 명복을 후계로 지명하게 되니 그가 바로 고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력을 지고 흔들었던 김조선 중심의 안동김씨도 멍청한 왕을 선호하였으니 파라코짓을 하였던 이하응의 아들도 그와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하며 묵인하게 됩니다. 12살의 고종은 그의 아버지 이하응의 기막힌 연출로 왕위에 올랐고 이하응은 대원군이 되었고 그 후 이하응은 180도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12살의 고종을 대신해 섭정에 나서게 된 흥선대원군은 서서히 숨겨놓은 칼을 꺼내드는데 우선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세도 정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안동김씨의 주류들을 대거 정계해서 몰아냈으며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과 부패 관리를 척결하였고 조선 후기 오랫동안 계속된 붕당 간의 갈등과 국가 재정 파탄의 주범이 전국에 널리 퍼진 서원에 있다고 보고 47개의 중요한 서원을 제외하고 모든 서원의 철폐를 단행합니다.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조선 후기에는 가장 큰 의결기구로 성장해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변모하였으니 이 비변사도 폐지하였고 양반에게도 세금을 징수하였으며 사창제도의 실시로 지방의 부정을 막고 민생을 안전시키는 개혁을 하였으니 양반들은 크게 반발하였지만 흥선대원군의 개혁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와 부담을 양반층까지 분산시키며 국군은 풍족해졌고 일반 백성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비대하게 커진 신권을 제압하기 위해 실추된 왕권의 강화를 위해 개혁을 주도하였는데 이는 세계사의 커다란 물결 속에 휩쓸리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주요한 개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등을 통해 제국주의화 되어갔던 서양 국가들은 거침없이 동양으로 진출해 오고 있었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들을 외면하고 우리끼리의 왕권 강화에 집착은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왕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무리하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당백전이라는 고액의 화폐 발행과 지방 할달금인 원납전의 요구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었고 백성들의 삶을 다시금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서구의 새로운 사상이 유교 사상을 교란시킬 것을 우려해 천주교도들을 박해하고 국가의 문을 꼭 걸어잡는 쇄국 정치를 펴 국제관계를 악화시켰고 새로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집권하였던 시기 막아낸 병인양요, 신미양요는 정치개혁으로 인해 강해진 국방력의 결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서구의 세력과 평화롭게 수교할 기회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섭정을 할 수 없는 일이니 흥선대원군은 10년간의 섭정을 하고 고종이 22살 되던 해 최익현의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그 이후 조선은 강화도조약, 이모군란, 동학혁명 등의 큰 역사의 회오리에 휩쓸리며 급기야는 1895년 을사늑약의 치욕에 이르며 싸움 한번 못해보고 고스란히 나라를 일제에 넘겨주는 계기가 되니 일제강점기의 큰 아픈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을 보면 그 누구든 호불호가 있습니다. 즉 잘한 일도 있고 지탄받을 일도 있다는 얘기죠. 부한말 피폐해진 한나라의 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흥선대원군, 정치적 공과를 떠나 민생 안정을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층과 대항해 개혁을 단행했던 그의 정신만큼은 지금의 우리가 본받을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